뭐 최근에 보면 이제 추세가 나오잖아요. 이제 월세로 계속 넘어가고 있잖아요. 예, 예. 전세보다는 이제 전세입자들이 차라리가 아니죠. 뭐 도저히 돈이 없어서 전세를 더 올려 증액을 못 해주다 보니까 그냥 월세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강남 같은 데는 이렇게 보니까 뭐 이제 보증금에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 전환율 뭐 이런 게 예전에 뭐 1억에 대해서 30만 원 3.6%, 예. 그러다가 이제 1억에 대해서 40만 원 4.8% 이렇게 가다가 요즘 보니까 1억에 60만 원이 아니라 1억에 80만 원까지 가고 있어요. 80만 원이요? 네, 그럼 9.6%예요? 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수익형 부동산 중에 이런 게 없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추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강남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 이렇게 앞으로 계속 짓지 못하는 구조가 그렇죠. 지속된다면은 이게 일반화될 수 있어요. 이미 뭐 그 다른 해외 외신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지금 뭐 뉴욕 같은 데도 주택 평균 월세가 예, 예. 우리 돈으로 600만 원을 넘어 쓰고 있거든요. 지금 뭐 원룸들조차도 좀 괜찮은 거 얻으려면 월세 500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향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단기 프레임만 보면은 고통스럽죠. 다주택자가 되는 게. 그러나 이 구조가 쉽게 깨질 구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더 오랜 시간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10년 이내에서는 크게 바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단기보다는 좀 더 장기를 보고 지금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냥 지금 막 집값 떨어진다니까 뭐 이렇게 던져버릴 게 아니고, 또는 올해 뭐 내년 5월 9일까지 팔면은 양도세 중과세 유예된다니까 처분해 버릴 게 아니고 조금 더 길게 보고 이 주택을 보유하는 생각을 하시는 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근거죠? 예를 들면 공급이 부족하니까 희소가치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단순히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불안감, 두려움 이런 거로 집을 던질 게 아니고 예, 예. 이제 지금 집을 못 짓고 있으니까 월세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예. 방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아파트는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은 월세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아파트가 바뀐다니까요. 주거형 부동산이 이제 월세로의 전환이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 예. 그걸 감수하는 세입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게 고착화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을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매매 거래를 못하게 하고 뭐 분양도 못하게 하는 이런 구조가 결국은 시장을 월세로 내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내가 못 팔더라도 그냥 뭐 나중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꾸 쫓기는 거예요. 집을 가진 사람들도. 내가 지금 뭐 세금에 있어서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올해 안에 파는 게 나은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데, 예, 예.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 빨리 팔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파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차 무주택자는 집을 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무주택자들은 뭐 불안, 뭐 두려움 여기를 넘어서 지금 집을 사는 거 자체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50~60% 떨어진다니까. 그렇죠. 안 사고 있는 거지만은 제가 볼 때 집을 뭐 한 채 가진 사람이 좀 더 용기를 내서 다주택 포지션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고 짓지도 못하게 하면은 결국은 이 시장의 구조가 계속 주택은 멸실돼 가는 거고,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렇게 월세가 크게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포지션으로는
다주택으로 가는 게 유리한데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 큰 그렇죠. 비용을.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이렇게 다주택 포지션을 유지해 가는 게 크게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지금 이제 종부세 개편안들도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이게 종부세가 또 어떻게 될지는 그렇죠, 모르지만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세금보다는 전체 시장 구조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늘 우리가 보면은 세금을 우선 고려 대상으로 놓고 어떤 의사 결정을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게 틀리더라고요. 세금을 항상 제일 우선에 놓고 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고 장기적인 어떤 그 가치를 따지는 분하고는 생각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에 사실 논리적으로는 또는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도 잘 안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아니 그럼 내가 지금 1주택인데 한 채 더 살려면 당장 취득세를 뭐 8.8%를 더 내야 되고 또 한 채 더 사면은 뭐 13.4%를 내야 되고 또 종부세 부담이 있고 한데 이걸 어떻게 사려는 거냐, 그런 리스크를 나한테 지라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구도가 지속되다 보면은 주거의 틈새 시장까지도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다세대도 오르기 시작하고 오피스텔 쪽으로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찬밥 신세이지만은 저는 또 뭐 한두 해 더 지나면은 이제 생활형 숙박 시설까지도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주거 상품들도 아파트를 워낙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틈새 시장으로서 부상하게 되지 않겠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제 다주택이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주택수에 산입하지 다른 틈새 시장을 본인이 노려볼 수도 있는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는 자녀들한테 아파트를 사줄 때 이제 독립 생계가 안 되고 독립 세대주가 아닌 만 30세 미만의 자녀가 주택을 살 경우에는 그 주택, 아파트 같은 주택이 부모 주택수에 포함돼서 이제 막 취득세, 중과세를 맞고 이런 경우를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 이제 주택은 그렇지만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취득세, 중과세라는 게 없어요. 오피스텔 자체 취득세, 중과세는 없습니다. 세율이 높을 뿐이죠. 세율이 이제 일반 아파트보다는 조금 높지만은 중과세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을 샀을 때 그게 이제 주택수가 늘어나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면은 이제 다른 주택의 취득세나 양도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은 그 오피스텔 자체를 취득하는데 취득세, 중과세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자녀한테 주택을 구입해 주는 게 현재 힘들다. 만 30세 이하고 결혼도 안 했다 하면은 또 이 오피스텔 쪽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다소 취득세 이제 뭐 취득 비용이 더 들기는 하더라도 대안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뭐 아파트처럼 가격이 대세 상승하는 상품은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주제로 잡은 것처럼 사고 팔지도 못하고 짓지도 못하는 아파트 시장이 지속되다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전반적으로 풍선 효과로 오피스텔까지 나중에 이제 뭐 3룸, 2룸 뭐 또는 뭐 좀 평수가 큰 원룸까지도 이렇게 주거 상품의 대안 상품으로 떠오르는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곽 대표님, 이런 상황이라면 금리가 이제 뭐 모든 폭락이나 이런 건 금리가 빅스텝이나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이름으로 오른다는 전제로 봤을 때는 금융상품의 포지션으로 이제 얘기했을 때 캐시플로우를 더 확보하거나 주택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금융 비중을 좀 늘리는 방법은 어떨까요? 뭐 그거는 각자가 선택할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주제로 잡고 있는, 우리가 계속 방송하는 게 부동산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꼭 투자를 부동산만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죠.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상 저는 늘 주장하지만은 이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예, 예. 있거든요. 우리 요즘 뭐 중립금리라는 얘기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제 세계 경제가 특히 이렇게 부익부 부익빈 현상이 강해지고 자산의 쏠림 현상이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중산층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부채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또 이 유동화 현상, 자산의 유동화 현상이 강해지면서 이 중립금리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21세기 자체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좀 뭐 금리가 계속 인상될 거다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미국 연준에서부터 뭐 금리 인상 조절론들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뭐 내년 정도 뭐 빠르면 올해 말부터도 금리 인상이 끝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지금 주식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고 근데 저는 뭐 이런 거는 사실 일시적일 거라고는 봅니다. 네. 조금 더 추세적인 현상들을 보면은 되는데 제가 뭐 주제 넘게 그런 금융 분야까지 자세히 얘기하는 거는 뭐 제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니까 뭐 그 정도로 자제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팔지 못하고 보유도 힘들고 짓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떤 포지션이 유리할까? 일단 다주택하고 무주택으로 나눠 주셨어요. 무주택자, 1주택자는 일단 논외로 하고. 그죠? 예, 예. 아까 다주택자는 현재 포지션, 그 중에 이제 그게 파생 상품이 나올 것이다. 예를 들면은 아까 차익형 부동산이라 생각했던 아파트나 주택들이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아까 전월세 전환율이 보통 뭐 1억에 30, 1억에 40 보통 그렇게 얘기한 거를 이제 금리율 따지면 3.6%에서 4.8%. 근데 강남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80만 원이요? 네. 그러면 9.6% 이렇게 나온다면 이건 수익형 지속 가능하다면 세상에 이런 수익률이 좋은 수익형 부동산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규제의 역할이에요. 규제를 그러니까요. 하다 보니까 예, 예. 특히 뭐 강남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묻고 막 하다 보니까 차익형이 수익형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또 우리가 늘 수익형이라고만 치부하고 있었던 오피스텔이 차익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일종의 융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앞으로 뭐 이렇게 이런 융합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질 거라고 봐요. 뭐 지금 우리가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이 분리돼 있잖아요. 예, 예.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것들도 융합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뭐 이렇게 다 우리가 그동안 20세기가 분화로 갔다면은 21세기는 융합으로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주택자는 지금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매 현상처럼 겁에 질려서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주택을 던지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봤을 때 내가 이거를 유지했을 때 어떤 식의 내 주택이 내 상품 다주택이라고 했던 그 상품들이 어떤 식의 파생 상품이 될 수 있는가, 그 상품이 어떤 가치가 효용 가치가 나한테 돌아올 것인가를 잘 판단해서, 이건 뭐 정말 선택의 문제니까 본인이 잘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무주택자는 뭐 지금은 집을 살 수는 없는. 저는 그래서 사야 된다고는 봅니다. 사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지금 굉장히 사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뭐 사라고 말씀은 드리지만은 현실은 워낙 뭐 언론이고 뭐 다 공포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못 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 지금은 완벽한 실수요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투자자가 진입할 수 없는 장이다. 이런 상태에서 나오는 일부 금매들, 워낙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나오는 일부 금매 가격을 가격 하락의 징후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앞으로 그것 때문에 집값이 폭락할 거라는 그런 가정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은 조금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정상화로 다시 갑니다. 그러나 과거 뭐 2020년 이전처럼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그렇지는 그렇죠. 않을 거예요. 차츰차츰 늘어나고 올 가을은
뭐 지난 한 2년 가까이의 거래 침체를 벗어나서 다소간의 실수요자에 의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예측은 되거든요. 가격도 그렇게 되면은 다시 뭐 작년 가을 가격 금세 또 회복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금매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또 내년 상반기 또 뭐 막달 효과를 노리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무주택자들한테는 또 상생 임대인이 되려는 분들한테는 아마 8월 달이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찬스. 확실히 좋은 기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적인 흐름을 전망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그래도 이런 엄청난 프레임 속에서 곽 대표님을 모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의견을 전할 수 있어서 저는 아주 전문가로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 본인의 주관을 가지고 저희에게 뚜렷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